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실행이 답이다.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에서 처음에 이제 나만의 거절 기술은 이란 질문을 던져봤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현명한 거절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되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거절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살펴볼게요. 나는 성공의 비결은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비결은 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빌 코스비가 한 말인데요. 중요한 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고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요,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목표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유가 진짜 중요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는 거죠. 내가 진짜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실행해야 될 오늘의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면요, 반면에 거절을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렬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열렬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택지가 좁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진다. 이 부분은 내가 그 사람에게 거절을 했을 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뭐 좋은 부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부탁일 수도 있는데, 좋은 부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안 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거절의 기술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항상 기분이 뭐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젠 이 거절의 기술을 이용하면 좀이라도 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짧고 분명하고 정중하고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여운을 남기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너랑의 뭐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것이 정답일 때가 많아요. 괜히 이거를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포장을 했을 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차라리 어떤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괜히 뭐 말이 길어지거나 뭔가 포장을 한다 느낌을 받으면 나에 대한 어떤, 나를 무시하나? 내 말을 경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극의 힘인데요, 상황의 힘을 활용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못하도록 활용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절하는 거죠. 저는 이젠 그 영상을 하나 보고, 뱅커라고 해서 제가 하는 일상생활 중에 어떤 일들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갔다 오면 푸시업을 뭐 3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그럼으로써 3개만 하고 말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10개 이상은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에 통제당하고,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환경에 통제당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를 한다고 생각해야죠. 쉽게 해서 우리 8단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최선책을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에 차선책을 선택을 해서 그 차선책을 최선책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통제한다는 거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환경에 통제당한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퇴로를 차단하고 해야 할 일은 가두리를 설치하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내가 삶의 태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자리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너무 자주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친구와 저녁 시간에 뭔가 해야만 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술자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어떤 이유, 목적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가두리를 설치하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작 데드라인과 그 다음에 마무리 데드라인, 이 부분을 정해놓고 시간으로 가두리를 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세상에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 약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증상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는가, 이런 어떤 효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과정이 좋다고 해도 결과가 없는 과정은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효과성이 낮은 개인 또는 집단의 특징을 보면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먼저 하고요,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먼저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의 달인을 봐도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기계처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하는데 그 일에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는 않지,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게 되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독 안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를 집어넣을 때 순서가 있다고 했죠. 가장 큰 돌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 순서로 가야지, 모래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자갈과 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효과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미래의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가 또는 기여도가 높은 일을 실천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자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성과나 기여도에 직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더 나에게 있어서 더 효과적인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먼저 알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어줄 수 있는가 라는 걸 고민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젠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과 목표 달성 정도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그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이 잘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수첩에 적고 틈틈이 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바탕화면 첫 화면에도 제가 해야 될 투두리스트를 적어놓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이에게 적용할 점은요, 아직 모르고 있는 내 아이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아이와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내가 나의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웬만한 어떤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간절한 목표가 없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간절한 목표가 있으면 눈에서 빛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이 약한 거죠. 간절한 목표가 없으니까요. 목표를 잊고 지내죠. 왜냐하면 간절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명확한 목표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지지 중지, 행행행 중성,
인데요. 가고 또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또 행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 간절한 목표를 정했다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선택적 주의 집중인데요. 목표에 몰두하면 목표에 관련된 것에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빨간색에 집중하면 빨간색 물체만 보이고요, 녹색에 집중을 하면 녹색 물체가 보이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집중하는 거에 관련된 것들이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삶의 북극성인데요. 목표를 위해 하루 15분에서 15분을 10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오랜 시간에 긴 호흡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꾸준히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스몰빅이든 뭐 우리가 자기계발서 관련된 책이면 항상 기본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목표를 위한 촉발 자극인데요. 언어적 또는 상징적 촉발 자극이 있는데요. 바둑알을 만질 때마다 목표를 생각한다. 예를 든 건데요. 주머니에 바둑알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둑알을 만지는 순간 나는 목표를 생각한다는 어떤 조건 반사적 행동을 하는 거죠. 파블로의 법칙처럼, 파블로의 개의 실험처럼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촉발 자극은요, 같은 목표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새운독이라든가 미라클 독서 모임, 그 다음에 마음성장 나비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회적 촉발 자극을 주고 있어요. 상황적 촉발 자극인데요. 나의 목표와 관련된 사진이나 스크랩 등을 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생생하게 자의 목표를 꿈꾸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사진으로 어떤 제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한 육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진으로 현상을 해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눈에 보이니까 막연하지가 않고 뭔가 생생한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그 다음에 거북이는 결승점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토끼는 거북이가 자는 걸 보고 거북이가 느리게 가는 걸 보고 나는 낮잠을 자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고요, 토끼를 봤으면 절망해서 아예 포기했겠죠. 결승점만 보고 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실천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임계점까지 꾸준히 인내하고 열심히 실천하라. 깃털도 쌓이면 배를 가라앉힌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절대 물도 99도에선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지만이 끓는 건데요. 그 의미는 임계점까지 버티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쌓여야지만 뭔가 아웃풋이라든가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 바꾸기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되게 불가능하면서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비법이 나오는데요. 한번 거절한 마음은 잘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때 내가 거절을 하게 되면 그 거절을 다시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누구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태도를 갑자기 바꾸게 된다면 그동안에 나는 도대체 뭐가 되냐고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성의를 가지고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제공했을 때 그 사람 마음에서 인정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임계점이 도달 때까지 반복적인 명분을 제공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명분들을 더 크게 스노우볼 효과처럼요, 제공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요지부동 상대 설득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이득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임계점을 가정하되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이랑 그 사람이 설득당하는 그 순간을 상상을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다는 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거죠.
명분과 이유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편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소년에게 알코올 중독의 폐해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금줄했다는 예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자신만 봤을 때는 절대 술에 대해서 끊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소년에게 알코올의 안 좋은 점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 이야기하는 말로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란 말.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을 또 두드리고 있네요. 누군가를 돕고 가르치면 내가 더 성장하는 이유, 교학 성장이죠. 이따 나오겠지만 가르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면 자기 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격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고 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일치를 노력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위에서 예를 들었지만 술을 먹으면 안 좋은 점을 쭉 얘기했을 때 나도 그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만이 나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행동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학성장,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요.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특히 이제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내 자녀의 부부 문제 솔루션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라.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부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예를 들자면 그 솔루션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부간에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아이한테 어떤 조언을 줄 것인가? 결국 그 조언이 나의 솔루션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어떤 이런 전략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혼자 어떻게 잘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방향을 보는 분과 함께 더 큰 성장과 더 큰 발전이 계시기를 소원하고 응원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를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